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들 계십니까? 여러분, 강일원 헌법재판관 기억나시죠? 아침에 우연히 제가 2012년경 강일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은 강 재판관의 병역 미필 문제, 부인이 가지고 있던 8억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상황, 그리고 부동산 거래 차익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이 8억 가치였다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한 16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동영상 질문을 한 인사청문회 의원이 누구였을까요? 네, 민주통합당의 정청래 의원이었고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강일원 후보를 두둔하는 그런 분위기 좋은 청문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는 당당하게 사실의 진실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과연 무엇을 다루어야 할까요? 여러 후보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들의 일기장을 잘 들여다보고 여론 재판식의 청문회는 지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칫 잘못해서 한 사람의 살아온 인생을 잘못 여론몰이식으로 재판을 하다 보면, 청문회를 하다 보면 좋은 인재를 놓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청문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7일쯤 국회에 정식 제출될 추경 예산에 대한 여야 입장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 차례로 연결하고요. 2015년에 있었던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말입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양국 간에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인행 여부를 어떻게 논의했는지 아직까지 논란이죠. 옛날 이야기를 또 왜 들춰내냐 하는데 분명히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부에서 관련 정부 문건 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는 경제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바탕으로 종교인 과세 문제, 임대소득 과세 문제, 종부세 문제, 최고 소득세율 인상 등 세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7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정부가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미 400억 정도, 올해 400억 정도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필요해서 추가로 더 쓰겠다라고 국회에다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예산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의원들에게 추경 필요성을 설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야당은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야당이 싸합니다. 글쎄요. 국민과 국가를 보고 그냥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잘하실 걸로, 그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쏙 보이는 말씀이세요. 잘하겠습니까? 지금 저래가지고. 다들 기본적으로 많은 의정 경우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저희들의 제안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실 것으로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주면 훌륭한 거고, 협조 안 해주면 훌륭 안 한 거죠, 그죠? 그런 말씀은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죠. 예. 제가 괜히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워낙 저쪽 좀 답답해서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당정 협의가 있는데, 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거죠? 네. 추경이 어떻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매우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훨씬 더 나쁘죠. 네. 물론 일부 지표상으로 수출이 좀 회복되면서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건 기업에 좋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저소득층, 특히 양극화 문제나 또는 특히 일자리, 고용 문제가 매우 나쁩니다. 예. 청년 실업률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12년에 7.5%에서 계속 나빠져서 지금 지난해 9.8%까지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20% 훨씬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청년 체감 실업률요? 그렇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용 상황이 매우 어렵고 국가 위기적 상황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이 헬조선 얘기하면서 더 이상 나라에서 살기도 힘들다. 그다음에
나의 삶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뭐 M4 세대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 성장의 동력과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1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뭐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11조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정확한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각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좀 소외 재원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작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할 당시에 대략 10조 5천억에서 11조 5천억 사이,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건 11조 원 내외다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입니다. 부처별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각 부 장관들도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처별로 예산안이 나오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충 실무적 작업이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할 때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왔고요. 아주 국회에 제출할 때는 마지막 끝자리 숫자까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마무리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초에는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가 인사청문회 하시는 가운데서도 추경에 관한 내용은 보고받고 다 인지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예,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11조 재원은 어디서 그럼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네, 이번 추경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즉, 국가 빚이 늘어나지 않고, 요번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지난해 2016년에 세계 잉여금이 한 8조 원 가까이 맞습니다.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수예상 증가분이, 세수예상 증가분이 8조 원 되고, 세계 잉여금이 한 1조 2천억쯤 돼서, 한 9조 원 가까이가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확보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은 저희가 11조 원은 국채 발행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생각보다 더 많이 거쳐진 세금이 한 9조 원 더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갖고 있던 돈이 또 한 1, 2조 정도 되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한 11조 되니 남는 돈을 그냥 좀 더 쓰겠다.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이 추가 재정 여유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일자리 창출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재정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추가 경정이라고 치긴 또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어쨌든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그렇겠죠.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낙연 총리께서 인지하고 계신다 여쭤봤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쨌든 간에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계속 경제부총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 부총리하고 협의와 이런 것들이 지금 잘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유일호 부총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학자 출신에,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식견과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고,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당정 협의에 오시는데도,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보고 지금 정치를 좀 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는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이 좀 필요한 겁니까, 지금? 그래서 어차피 국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는 건 국회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가져온 예산을 국회가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줄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야당 의원들께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좋은 안을 가지신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열어놓고 정부의 안을 갖고 심도 있게 여야가 같이 논의한다면 저는 훨씬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추경 예산을 만드는 게 국회의 몫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협의의 의미로는 한 40%밖에 되지 않아 상당히 건전한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 공공기관을 포함한 광의의 의미에서 국가 부채가 GDP 대비 한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11조 원에 남는 돈을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하지만 국가 빚을 우선 변제하는 데 씀으로써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세제 부담 이걸 좀 줄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건 국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냐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진행자분도 경제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예. 전 이렇게 봅니다. 소위 국가 채무 부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GDP 대비해서 이제 국가 재정이 빚이 얼마큼 있느냐를 하는데, 예. 결국은 경제 성장을 한다면, 네. 국가 GDP가 커진다면, 예. 이 채무 부담률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현재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예. 그 핵심은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 네. 그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예. 저희들은 도리어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재정 운영을 네. 좀 더 확장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예. 이게 저희는 그냥 돈을 낭비하는 쪽으로서 과거처럼 SOC에서 예. 지역사업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저희는 반대합니다. 그런 식의 예. 돈을 쓰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생산적으로 쓰기 때문에 네. 저는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GDP 국가 경제 성장을 일궈내면 결국은 국가 부채 규모의 어떤 GDP 비율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그게 더 건전한 방법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거의 20년,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2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내려면 발전의 어떤 혁신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었건 바이오 산업이 되었건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도해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 이런 게 동기가 있을까요? 이번 추경 예산에는 사실 그걸 담긴 어려웠고요. 예. 우리가 이제 본 예산 다룰 때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4차 산업에 대비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도 저희가 주력하고 있고, 예. 또 아울러서 기존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기존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네.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지금 몇 년간 산업 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적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예.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겠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11조 10조 5조 이렇게 찔끔찔끔 추경을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예. 한번 100조면 100조 그러니까 큰 게 럼섬으로 한번 예산을 딱 받으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대우조선 해양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할 게 아니라 한번 구조조정을 재정 경기 부양책으로 삼아서 한번 거세게 한번 하시죠. 그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놓고 한번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장적 재정 운영에 대한 여러 건의나 의견도 네. 분명히 있고요. 예. 반면에 또 자칫 국가 빚만 늘리는 거 아니냐, 네. 재정 건전성을 좀 지켜야 된다는 또 다른 반론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재정 운영에 대한 좀 더 중장기적인 철학과 원칙을 다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확고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기본 방향, 원칙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대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예산은 대부분 빚으로 가져와야 된다면 국가 채권을 발행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이거를 판매를 해서 그 수익으로 재정 정책을 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아직까지 추경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계획은 좀 말씀드리면 다음 주 지금 한 7일 정도로 지금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수요일 정도. 예, 대통령께서 직접 지금 시정연설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가능한 6월 국회 내에 처리해서 바로 7월부터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좋은 안을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경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국민들을 설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들여서 추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만큼 남은 돈을 빚으로 갚지 않고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연도에도 이 예산에 더해져서 더 쓸 수 있다는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에게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게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건전성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속에서 네.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드는데 일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분야에 우리 돈을 우선적으로 쓴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동의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자유한국당도 협치는 없다라고 했지만 이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 난제를 좀 풀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좀 이렇게 잘 좀 다독거리셔가지고 네. 말씀 늘 저는 좀 이런 말 하기 싫습니다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 좀 경제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